안녕하세요. 예, 공주대 역사교육과에서 고려시대 가르치고 있는 문경호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여기 강의 왔는데요. 근데 역시 많이 오셨네요. 이 비 오는 날 바쁘신 때. 그래서 이 바쁘신 때 오신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보령이 그래도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전공도 바다고 보령도 바다고 그래서 바다 얘기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바다는 지금은 사람들한테 놀러 다니는 곳, 경치가 좋은 곳 그렇게만 인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근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육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바다가 아니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길이 나게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바닷가 가까이 있는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안에 있는 도시들보다. 그래서 보령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주제를 몇 가지 잡았어요. 첫 번째는 역시 바닷길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문에도 나고 막 그래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증보 신안지라고 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1123년에 송나라에서 고려로 사신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서긍이란 사람인데요. 그 서긍이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을 돌아가서 썼어요. 1123년에 왔다 갔으니까 이제 2년 있으면은 그 사람 왔다 간 지 900주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서긍이 고려로 오면서 군데군데 들렀다가 쉬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정관이라고 부르는데 확실히 쉰 곳은 세 곳이 있어요. 선유도 하나, 그다음에 마도라고 태안 쪽에 하나, 그다음에 자연도라고 지금의 영종도입니다. 인천공항 들어선. 근데 그 태안 마도에 정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고만도정이라고 하는 게 고만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또 보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서 이렇게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뱃길 얘기부터 할 건데요. 저기 나오는 저 글자가 조자입니다. 옆에 물이 달려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쌀가마니 쌓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쌀가마니를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콩을 걷어서 바닷길로 서울까지 가져가는 것을 일컬어서 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하나지만은 저 안에 들어있는 뜻은 굉장히 많은 거죠. 세금을 걷어서 바다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가져간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저 글자입니다. 저거를 그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라의 운용은 곡식을 모으는 일보다 더 급한 게 없고 지금은 세금을 다 돈으로 내지요. 근데 예전에는 쌀 아니면 콩으로 냈거든요. 아마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아니면 어리지 않았을 때도 모르겠습니다. 그 물건 사고 그럴 때 쌀 같은 걸로 사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쌀이나 콩 같은 것들을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모으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곡식을 수송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거둔 거를 서울까지 가져가는 데에는 수은보다 더 편리한 게 없으니까 조은이라는 거는 나라의 기둥이다라고 저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조은이 처음 시작된 게 고려 초입니다. 90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폐기된 게 1894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바닷길을 계속 이용해서 세금을 걷어서 가져갔거든요. 그 세금 걷어갈 때 보령 앞바다는 맨날 지나갔습니다. 보령을 고치지 않으면은 서울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개성도 못 가고 한양도 못 가고. 그러니까 보령이 또 중심이 돼서 이렇게 뱃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는 데마다 여쭤보는 거 있는데 여긴 아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른들이요 지금도 쌀을 시장에 내다가 팔 때 쌀 산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쌀을 사러 갈 때는 판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생긴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거꾸로잖아요. 이거 팔러 가야 되는데 사러 간다고 그러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도 말이 되네요. 가는 데마다 여쭤봤는데 아직 시원하게 답을 듣지 못했어요. 예.
저도 들어봤거든요. 얘기하시는 거를. 근데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아직도 좀 고민입니다. 쌀 얘기가 나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보령에는 언제부터 창고가 생겼나? 보령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갖다가 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고려 시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고려 시대는 보령에서 쌀이나 아니면 콩을 걷어서 어떻게 서울까지 가져갔을까요? 그냥 배에다 실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죠?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전국에다 총 13개의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3개 창고에다 일단 1차 납부를 하면은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서울로 가져가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령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에는 조창이 몇 개가 있었나?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산에 있었습니다. 평택 쪽에. 그러니까 보령에서는 세금을 거두면은 거기까지 가져가야 돼요. 아산으로 가는 게 가까워요? 서산으로 가는 게 가까워요? 서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깝겠죠? 서산도 팔봉산이라고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원산도가 있는 그 천수만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서 가지고 올라가야 됐을 거예요. 그 세금을 내는 것도 힘들지만은 옮기는 건 훨씬 더 힘들었던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1000년이나 한 거는 저렇게 해야 나라가 편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렇게 해야 나라가 편합니다. 예. 그 조선 시대에는 그래도 바닷가까지 많이 내려와요. 근데 고려 시대 창고들은 산 중턱에 있거나 아니면 산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하고는 약간 해수면이 달랐던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약간 해수면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 부분에 지어놓으면 아마 수해 입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논이 평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지 가까이 내려와서 살지만은 고려시대 집터 같은 경우는 산 밑에나 아니면 산 중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물도 피하고 자기들 근처에 사느냐고 아마 산 가까이에다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확실히 바닷가에 있습니다. 보령에 이런 창고들이 있었거든요. 남포에 뭐라고 읽어요? 남창고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창고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위에 거는 17칸이고 밑에 거는 9칸입니다. 그 99칸 집 그러면 되게 큰 집이잖아요. 99칸 집이라고 해서 저는 방이 99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둥하고 기둥 하나 사이가 한 칸이라서 이게 기둥이 4개 이렇게 있으면은 옆으로 또 4개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방이 하나라도 그거는 9칸이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99칸 집이 그렇게 크진 않죠. 또 어쨌든 남포 같은 경우에는 남포창이라고 하는 창고가 17칸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부름면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주삼면 창암리입니다. 그다음에 해창고라고 하는 창고가 서쪽 20리 보령시 웅천 쪽에 있었습니다. 관당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이제 창고, 관청 같은 지명들이 꽤 있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 아마 그 흔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다음에 보령에는 보령해창이 하나가 있었는데 현 남쪽 심리 지점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걸 이제 풀어보면은 주포면 관창리 부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청, 관창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관하시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게 바닷길입니다. 제가 아까 창고가 13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지금 표시해 놓은 게 그 13개 창고입니다.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하포라고 돼 있는 데인데 저기가 지금의 창원입니다. 마산.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충청도 요 평택 쪽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하양창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양창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며칠이나 걸리게요? 여기 개성까지 가면은. 참고로 부산에서 발 빠른 사람이 출발을 해서 옛날에 서울까지 가면은 15일에서 14일 정도 걸렸대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 점령하고 나서 한양 점령하기까지 19일 걸렸습니다. 걸어서 14일 가는데 일본군은 19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싸움 거의 없었던 거죠. 나흘 더 걸린 거니까. 육지로는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바다로는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배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죠. 그렇죠?
배가 빈 배면은 빨리 올지도 몰라요. 근데 쌀을 1000가마 가까이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무거워서 슬금슬금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배가 여기까지 오는데 길게 걸리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배를 타야 저기까지 가서 내고 그러고 올 수 있습니다. 보령은 여기쯤 되는데 창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가거나 저리 가거나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산이 빨라서 아마 서산 쪽으로 갔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아요. 15일 정도 걸리면은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운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조운이라고 하는 제도가 고려 때부터 있었는데 1894년까지 약 1000년 동안. 근데 그거는 쌀이나 콩을 세금으로 걷어서 바닷가로 가는 거다. 그다음에 고려 시대는 창고가 13개나 있었다고 하는데 제일 멀리 있었던 창고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무려 3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더라. 그리고 보령은 고려 시대에는 창고가 없어서 저 서산 쪽에 있는 창고에 납부를 했고 이 서산에서 올라가는 데는 넉넉히 잡아서 한 보름 정도면 올라갔다고 하더라. 라는 거 정도 이렇게 아셨으면은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신 겁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남쪽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세한 경로를 표시해 본 겁니다. 제가 저걸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그렸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배를 타봤냐 아니면 들어봤냐. 근데 기록에 남아 있어요. 기록에 저기서 출발하면은 동쪽에는 어떤 섬이 있고 서쪽에는 어떤 섬이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그린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아니 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리 올라갑니다. 저 같으면 이리 갈 텐데, 그렇죠? 그다음 또 굳이 여길 지나갑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창고에서 또 배에다 싣고 와서 그 길로 똑같이 갑니다.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갔을까요? 이렇게 쭉 가면은 편한데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나침반이 있어서 방위가 어딘지 먼 바다에 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때는 오로지 뭐 갖고 가야 되냐면은 눈만 가지고 가야 돼요. 눈만. 그러니까 섬과 섬 사이가 백길이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그러니까 저 길을 한번 정해 놓으면은 저게 옮겨지지 않아요.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1000년간 썼던 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구들 무찔렀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예, 아니요, 저 노량 한산 하는 데가 이쪽입니다. 요런 데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일본군도 못 가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다닌 이유는 저거는 길이 한번 정해지면은 옮겨지지 않는 속성 때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령에도 그런 이름 있나요? 불화자 아니면 연기연자 들어간 섬. 연도. 그렇죠. 그 연도할 때 연은 대부분 연기고요. 그 연기는 낮에 배가 지나갈 때 보통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섬에서 화자가 들어간 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밤에 불 피워서 길 안내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등대가 있었던 거죠. 연기도 보고 불도 보고 그러면서 갔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명만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대개 저 길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불도 안 들어가고 연기도 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가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는 또 길을 달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안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피곤하죠. 지형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기가 올라오면 연기도 봐야 되고, 불이 올라오면 불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대봉이 있으면은 기대도 바라보면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바다를 따라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보성이에요. 보성. 그러니까 한참 가야 됩니다. 이제 또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 보세요. 꾸불꾸불꾸불한 길을 요렇게 지나서 여기를 딱 돌아서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울돌목이 나옵니다. 울돌목은 명량이라고 쓰잖아요. 한자로 울명자입니다.
바닷물이 우는 것처럼 우렁차게 지나갔다고 그래서 명량이에요. 저기 배 몰고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백군들이 저길 지나가면은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한대요. 하도 물길이 자꾸 바뀌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뱃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난 코스입니다. 여기를 잘 지나면 이제 또 꾸불꾸불 올라가서 여기 그 굴비로 유명한 동네가 어디게요? 그렇죠. 영광 앞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영광에는 칠산 앞바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칠산 앞바다가 또 험로예요. 아까 원장님하고 밥 먹다가 이 앞에 조기가 많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조기 많이 잡히는 데는 영광이었습니다. 법성포 앞바다. 조선 후기 기록에 어떤 게 있냐면요, 거기 조기가 올라올 때가 되면은 전국의 배들이 모인대요. 조기 잡으려고. 그래서 배들은 다 옛날에 뭐를 꽂고 있어요? 하나씩 돛대를 꽂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돛대 이렇게 그 꽂혀져 있는 게 성냥갑에 성냥개비 꽂혀져 있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조기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을 던지면은 그물이 무거워서 배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조기들이 저기서 잡혔을 겁니다. 그거를 그랬던 조기가 다 어디 갔냐고요? 다 먹었나? 아니면은 중국으로 갔나? 그거 말린 게 왜 굴비가 됐는지는 아세요? 조기 말린 게 굴비잖아요. 굴비가 된 사연은 그렇대요. 고려시대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어요. 촌수가 어떻게 되게요 이게?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이자겸이 딸을 예종이란 임금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한테 자기 딸을 또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촌수가 장인이면서 외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 촌수가 그러니 힘이 얼마나 셌겠느냐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18자 위왕, 18자를 묶으면은 한자로 무슨 자가 되게요? 그렇죠. 이씨 할 때 이자가 되죠. 이씨가 왕이 된다는 설을 믿고는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귀양을 갑니다. 귀양 간 게 어디냐면은 영광이에요. 영광 가서 보니까 영광 사람들이 조기를 잡아서요, 꾸들꾸들하게 말려가지고 구워 먹는데 그게 아주 맛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 선물을 보냈답니다. 포장을 해서. 근데 그 앞에 한자로 구필 굴자에다가 아니 빌자를 써서 보냈대요.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굴비고요. 굴비는 휘어졌잖아요. 근데 휘어졌는데도 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억지를 써서 보내고 왕 겁먹게 하려고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조기 말린 거 굴비라고 부르는 거는 고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남포인 것 같죠? 여기가 보령이고요. 원장님이 여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여기 백길의 일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여기는 위험한 데가 이제 여기입니다. 마량이에요. 저 마량은 조선 후기까지도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외국 배들이 난파돼서 올 때도 마량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배가 오면은 관원들이 나가서 배에 뭐가 실려져 있는지, 어떤 사람이 탔는지,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다 적어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자료들이 마량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여길 지나서 올라오면은 조금 안심이 돼요. 근데 여기가 또 어렵습니다. 여기는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또 돌아갔어요. 근데 고려시대 조선 초까지만 해도 안으로 가는 길이 원래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산도를 왼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죽음의 고지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저기가 안흥량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지금은 섬 이름이 신진도가 됐어요. 그 신진도하고 육지 사이가 안흥량인데 거기는 별명이 배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여차하면 가라앉아요. 고려시대 배가 저기서 무려 4척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배도 한 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서 발견된 배만 해도 5척입니다. 저는 보령도 나올 것 같아요. 요 원산 앞바다 고려청자 나온 거기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신진도의 제방을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물살이 바뀌었어요. 물살이 바뀌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갯벌이 깎여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갯벌 속에 있었던 배들이 발견된 게 다섯 척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배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원산도는 배 만드는 곳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근처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조금 아까 제가 고려시대 배는 4척 나왔다고 그랬죠? 조선시대 배는 한 척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코스가 바뀌어서 제가 전에 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오신 분이 바뀌었나 봐요. 고려시대 배는 4척 나왔는데 조선시대 배는 한 척밖에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는요, 도자기를 강진에서 만들었어요. 전라도 부안서 만듭니다. 도자기를 싣고 가는 배들이 이 앞을 지나가다가 가라앉아요. 도자기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도자기 실은 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게요? 갯벌에 푹 박힙니다. 그럼 이제 그 위로 갯벌이 쌓여요. 그러면은 그게 그 자체가 진공 상태가 돼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시대는 그럼 왜 없을까요? 맞아요. 조선 시대는 도자기 만드는 데가 광주로 바뀌어요. 경기도 광주로. 그러니까 한강에서 따라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선 주로 뭘 가져가냐면 쌀을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물어요. 쌀도 무겁지 않냐? 쌀도 쿡 박힐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조선 시대는 쌀을 싣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으면은 그 동네 수령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령 앞바다에 딱 배가 나타나면은 보령의 현감이 아전을 내려보내서 그 배가 보령 앞을 잘 지나가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다가 만약에 배가 가라앉으면은 보령 현감이 와서 다 건져내서 그거 말려가지고요, 썩지 않은 쌀하고 바꿔서 서울로 올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이 보령 앞바다에서는 덜 가라앉았지만은 그래도 요 안흥량 일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 또 재밌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여기거든요. 요 안면도 아래쪽인데요. 저기 이름이 쌀썩은 여입니다. 여는 어른들 아시는 것처럼 바닷속에 숨어있는 바위를 여라고 불러요. 쌀썩은 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좋은 선이 저기만 오면 처박혀 갖고는 그 쌀이 쌓여가지고 건져낸 거는 건져낸 대로 가져가고 못 건진 건 남아서 썩어서 쌀썩은 여가 됐대요. 이제 가봤거든요. 배가 가라앉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가라앉았을까요? 가라앉을 때가 아닌데. 이유가 뭘까요? 옛날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왜 배가 안 박혀도 되는데 저기 가면 배가 가라앉았을까요? 네. 출발하기 전에 그 쌀 실어 가는 사람이 미리 쌀을 팔아먹어요. 미리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은 걸 가지고 서울 올라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기서 일부러 쳐박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라앉았다고 하고 쌀 어디 갔니? 그러면은 바다에 흩어졌다고 하면 할 말 없죠. 그래서 일부러 가라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저 동네 원장님 구슬 좋아하시는데 구슬하러 갔더니 옛날 할머니들이 해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애기가 울면은 울지 마라 그랬대. 왜 울지 말라고 했냐면은 좋은 선 지나가다 가라앉으면은 떡 만들어 준다고. 그거 분명히 처박힐 거니까 그러면은 남은 쌀 건져다가 떡 만들어 준다고 울지 말라고 했대요. 저 위에 안흥 쪽은 훨씬 더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져요. 징미, 징포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저기서 배가 가라앉으면요, 그 떠내려오는 동네가 따로 있대요. 쌀가마도 거기서 떠내려오고 옷감도 떠내려오고 가재 도구도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건져 올리면은 그게 쌀이면은 징미라고 부르고 옷감이면은 징포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도 사고가 나서 가라앉으면 위험하잖아요. 저 때도 분명히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바다로 밖에 다닐 수 없었던 거는 그래도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육지로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을 때, 중간중간에 치안이 안 돼서 도둑이 나타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도 배가 제일 안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위험하게 만들었던 게 고려 말의 왜구 침략입니다. 왜구가 침략해 오면서 고려는 거의 숨이 할딱할딱 거릴 때까지 갑니다. 그게 고려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이 세워지니까 여기도 남아 있는 것처럼 곳곳에다가 왜구가 쳐들어오면 싸울 수 있는 성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읍성들입니다. 어쨌든 여기 충청도 바닷길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나간 배들은 여기가 이제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 데입니다. 인천공항하고 인천 사이를 거쳐서 요렇게 안 가고요. 요렇게 갑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저기는 손돌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위 구르는 소리가 납니다. 물이 지나가면. 그런데도 이리 안 가고 요리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요. 이쪽으로 가면은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배가 처박혀요. 여기는 한강물, 임진강물, 예성강물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토사가 말도 없이 떠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 쌓여서 만약에 배가 막히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살이 빠르니까 모래가 쌓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길을 훨씬 더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산에서 출발한 배가 우리 보령 어떻게 지나서 그다음에 저 강화도 어떻게 지나서 혹은 개성으로 혹은 서울로 어떻게 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또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자료인데요. 1800년대 기록에 이제 보령 수용 기록도 있는데 배가 가라앉았다고 하는 기록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서 가라앉았는가를 X표 쳐본 겁니다. 일본 학자가 어디 가라앉게요. 보령 어디서 가라앉아요? 맞아요. 원산도 입구, 천수만 입구가 배가 가장 많이 가라앉는 데입니다. 여기 지나가면은 이제 여기서 많이 가라앉아요. 저 서산 태안 가서 강의하다 보면요, 여기 언제 뚫었는가가 사람들의 큰 관심사예요. 그 동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은 안면도는 원래 섬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1368년 연도까지 있어요. 1368년에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청도 감사로 있을 때 이 동네 이방이 부탁을 해서 섬으로 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끊으면은 제일 이득 보는 동네가 어디게요? 네? 여기 끊으면 제일 이득 보는 동네는 여기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가 없으면 이 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뚫었다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뚫었을 겁니다. 근데 제 보기에는 안 뚫은 것 같아요. 원래 물이 빠지면은 육지가 됐다가 물이 들어오면은 섬이었던 데 같아요. 배가 좀 잘 다니라고 걷어냈을지는 몰라도 저때 육지를 끊어서 섬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요 지도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충청 연안에서 일어난 조난 사고 146건을 조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라앉은 이유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많이 가라앉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배가 가라앉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상 요인입니다. 저 태안에 가서 봤더니요, 바다에서 안개가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안개가 갑자기 나타나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해 시기입니다. 항해 시기는 언제가 가장 안전할까요? 배가 다니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언제 가면 가장 안전할까요? 그 바람 덜 불 때가 언제게요? 그렇죠. 바람 덜 불 때 가야 되잖아요. 봄. 보통 2월부터 4월까지가 바람이 제일 덜 부는 때래요. 그래서 그때 올라갑니다. 조우는 2월부터 4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 세금을 걷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7월에도 가고 8월에도 가는데 그때는 여지없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2월부터 4월까지가 적기입니다. 운송하는 데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은 사람이 몇 명이나 살을까요? 보통 한 배에 타는 인원이 16명 정도 됩니다. 많으면 20명. 그러면은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살까요? 배가 가라앉으면. 그렇죠. 생존율이 놀라워요.
93.7%가 삽니다. 왜 저렇게 많이 살까요? 물음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살았을까요? 그러면 93.7%나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렇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가 갈 때 육지와 육지, 섬과 섬을 보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조되는 게 가능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가 가라앉을지 안 가라앉을지는 뱃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면은 어떻게 하게요? 미리 뛰어내립니다. 배야 어떻게 됐든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기록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배가 가라앉고 그다음에 수천 석이 바닷속에 가라앉으니까 관리들이 왜 가라앉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사람을 따라갔더니 사람이 도망가면서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조사하려고 그러는 건데 왜 도망가냐 그랬더니 내가 잡히면은 또 저 배 타고 세금 나르는 걸 또 해야 되는데 나보고 그거 하라고 또 살으라고 하는 거냐고. 나 차라리 머리 깎고 중되겠다고. 그러고 도망갔다는 기사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생존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회수율입니다. 바다에 갈았는데 절반은 건져요. 그래도 50%는 건져 올립니다. 근데 아직도 풀지 못한 게 있어요. 저는 공부를 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에는 배가 가라앉으면은 기계로 건져 올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 바다에 빠진 거 이렇게 건져 올리는 기구 본 적 있으세요? 그걸 기계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기계라고 하는 거 제가 아직 풀지 못한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조행일록이라는 자료를 좀 보령해서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조행일록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1860년대 쓴 책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63년에. 그다음에 1875년에 쓴 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성당창이란 데서 곡식을 싣고 서울까지 간 기록을 남긴 건데 근데 둘 다 원산도에서 꽤 오랫동안 머뭅니다. 지나가다가 원산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문다고요. 저게 둘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보면은 어떤 콘텐츠 같은 것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보이는 이거는 개해년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1863년 겁니다. 임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당창에서 곡식을 싣고 가다가 이제 원산에서 쉰 얘기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사람 일기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863년 6월 13일에 그 전이다. 1862년 6월 13일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함열에. 그리고 그해 11월 2일에 성당창에 가서 조세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거둔 세금을 배에다 쌌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바람 불게 지내야 될까요? 불지 말게 지내야 될까요? 불지 말면 어떻게 가요? 배가 떠만 있지. 바람이 불어달라고 불어야 되는데 빌어야 되는데 적당히도 적당히지만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죠. 우린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줘야 돼요? 그렇죠. 남쪽에서 불어줘야지죠. 그렇게 남쪽 바람 불라고 지내는 제사를 순풍제라고 부릅니다. 순할 순자에다 바람풍자 써요. 지금도 순풍당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 지냈던 곳이. 그리고 이제 3월 13일 날 대부분을 싣습니다. 이때 실은 게 이만큼이나 됩니다. 한 척당 1,300석을 싣습니다. 어른들은 아실걸요. 석. 가마 말고. 그러니까 가마는 80kg가 한 가마잖아요. 근데 석은 20마리예요. 20말. 보통 평석이라고 하는 건 15마리고 89kg입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 전석이라고 하는 건 20말을 실는데 114kg예요. 114kg짜리를 1,400석을 싣습니다. 배에다가. 배도 크지도 않은데. 그러고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배는 몇 석만 실어야 돼요? 1,000석만 실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더 실었어요?
그 300석 더 실었죠. 빼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 300석은 그러면은 왜 실었을까요? 1000석만 실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저거는 이제 가면서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다 오다가 뇌물 줘야 돼요. 원산도 내리면 검사하는 사람 있거든요. 검사하는 사람한테 찔러주지 않으면은 석이 모자라느니 그다음에 바닷물이 들었다느니 하면서 시비 걸고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건네줘야 돼요. 예나 지금도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세상이 좋아졌는데. 그다음 서울 올라가면 또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1300석 실었다고 그랬잖아요. 1300석 중에서 아무거나 한 석을 빼와요. 그래서 쌀이 잘 말랐는지 그다음에 썩진 않았는지 20마리 꼭 맞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한 가마를 가져다가.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넉넉히 매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00석은 내야 되는 세금인 거고 300석은 각종 용도지요. 이제 먹기도 하고 찔러도 줘야 되는 그런 거를 실어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맞죠? 저런 세상 다시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뇌물 없이는 못 사는 세상.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강하구 쪽을 쭉 빠져나옵니다. 웅포에도 들렀다가 그다음에 제사도 지냈다가 그랬다가 이제 3월 29일에 쭉 바다로 나와서 이제 4월 5일쯤에 원산도 가까이까지 옵니다. 근데 저 사람 운이 나빴어요. 오는 도중에 만자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호하는 배가 있잖아요. 배 이름이. 근데 그때는 천자문을 한 자씩 따가지고는 천자문자를 붙여서 호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1만 만자 쓰는 배가 닻이 떨어져서 남쪽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이걸 만나야 돼요. 만날 때까지 어디서 기다리냐면 원산도에서 기다립니다. 저거 올 때까지. 그래서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원산진 고대도라는 데 머물게 됩니다. 고대도에 전에도 제가 한번 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고대도에 예감고라고 하는 관아가 있었대요. 그래서 배를 끌고 올라가는 그 수령들이 이제 배에서 잠을 자고 먹고 그러면은 몸이 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내려서 쉬어야 되는데 그 내려서 쉬는 데가 예감고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서해 바다도 오징어 잡힌다고 하대요. 옛날에 동해에서 잡히던. 근데 저 때도 서해 바다에 오징어가 좋았대요. 그래서 예감고에 가면은 깨끗하게 잘 씻은 오징어 회를 준다고. 그다음에 남포에 들르면은 남포 현감이 반드시 지나가는 그 배 몰고 가는 수령한테 벼루 2기씩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건 남포에서 뇌물 주게 돼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저기서 쉬었다가 가는 데가 그게 예감고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 오소를 보고 갔다고 하는데 저기 어디게요? 오소산입니다. 오소산은 바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거 항표산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등대나 아니면은 저기하고 나침반하고 똑같아요. 저기 보면서 저기 오소다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안흥진을 지나서 관장항을 지나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아까 제가 세금 갖추고 쓴 관리들이 남긴 기록이 2개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 앞에 거를 갖고 온 겁니다. 원산도에서 먼 섬은 역시 큰 바다이다. 마땅히 10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섬의 입구가 물이 얕아서 조수가 들어올 때가 아니면은 나갈 수가 없다. 원산도가 지금도 모래가 꽤 많죠. 바로 앞쪽으로 경해라는 바다가 있어서 해류가 횡류한다. 경해는 원산도 옆쪽에 있는 경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앞바다를 경해라고 불렀어요.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치앙 같이 간 사람입니다. 치앙하고 함께 문을 나가서 백사장을 거닐었다. 걷다 보니 소라 껍데기와 홍합 껍데기가 여기저기 많이 보였다. 저 대학 다닐 때 원산도로 MT 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저 모래밭에 나가봤더니 모래 반 바지락 반이에요. 그래서 원산도 사람들은 왜 이걸 안 잡아먹는데 그러고 앉아가지고 꽤 많이 잡았어요. 그러고는 삶았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모래가 아작거려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닷물에 담가놔야 된대요. 그래야 모래를 뱉는다네. 근데 모르고 먹었어요. 그때 어떤 노인이
어망에 물고기를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무슨 물고기냐고 물었더니 긴 막대기에 끼어 있는 물고기를 가리키면서 석수어라고 불렀다. 석수어는 머리에 돌이 있어서 석수어인데 조기예요. 맞아요. 조기입니다. 참조기예요. 석수어라고 말했다. 매우 크고 비늘은 황금빛이었고 그 다음에 채색 빛깔이 났다. 또한 오징어가 있었는데 응유색이 났다. 갈치는 길이가 길고 좁았으며 갈치는 한자로 칼 도자 쓰는 도어라고 씁니다. 칼을 닮았다고 그래서 그리고 가오리가 있었는데 꼬리에 배가 넓적하고 등은 붉었으며 꼬리는 검고 긴데 끝에 이르러서 뭉툭하게 생겼다. 그리고 별도로 뾰족한 뼈가 달려 있는데 그 길이가 한 1촌쯤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가 훨씬 더 재밌어요. 그 가시를 같이 간 사람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가오리 가시를 선산에 있는 나무 그늘에 이렇게 나무에 박아두면은 그 나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얻어가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 모양의 물고기를 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생겼는데 별 모양인데 푸른 빛이 났다. 눌러봤더니 딱딱했다. 갑옷처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못 먹는다고 하더라. 뭐 밖에요? 예, 불가사리를 봤어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한자로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1875년에 쓴 의례조획록입니다. 사시에 배가 들여할 때 이곳이 바로 고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토마리 섬이 있고 어디게요? 도토마리 섬. 거기 그 비슷한 이름이 있던데요. 원산도에 도두말인가 뭔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 섬이 있고 왼쪽에는 뾰족한 봉우리를 가진 명덕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 저긴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섬 앞에 어전이 있는데 어전이 이제 물고기 금을 쳐놓은 데입니다. 어전이 있는데 이게 10열이나 펼쳐져 있다. 그리고 고대도의 마을 모양이 즐비하게 정돈된 아름다운 바닷속의 대도시 같다. 그러니까 고대도에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남여를 타고 마을에 내려서 아까 예감고 또 있죠. 예감고에 들러서 한낮을 쉬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술하고 안주를 내놨는데 오징어가 안주였다고 돼 있어요. 오징어가 깨끗하고 희고 그 맛이 평소에 달게 먹었던 생복보다도 훨씬 더 맛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경상도건 전라도건 금강이건 간에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충청도 앞바다를 지나지 않으면 못 가요. 그 충청도 앞바다에서 중요한 지점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원산도 일대고 또 하나는 태안의 안흥 일대입니다. 안흥은 지금 그거 가지고 콘텐츠 꽤 많이 만들었어요. 안흥진성 세미나도 했고요. 거기 사적지 지정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그 원산도 같은데 충분히 역사성 파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게 조선 후기 조은선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배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나가는 거라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 드렸었어요. 이 그림은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여기가 육지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이거 잘 아시네. 뒤에서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지금 육지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닻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요 옆에 있는 배입니다. 저는 저 배를 괜히 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배든 간에 큰 배 옆에는 작은 배가 꼭 있습니다. 저 배가 왜 있어야 되게요? 저게 조반도 도와주고요. 큰 배는 바다 가까이까지 육지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저 작은 배가 물도 떠오고 나무도 해오고 그다음에 특산물들 좀 가져다 주고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100명 중에 93명이나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다로도 뛰어들었지만은 여기로도 뛰어들어요. 더덕더덕. 그래서 93%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잘 그려진 그림이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바닷가에 있는 옛날 배라고 하는 배들은 우리 배가 아니에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배 만든다고 하는 그 배가 우리 배가 아니라고요.
그거 대부분 1910년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개량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옛날 배를 만들려고 하시면은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옛날 기술자들 찾아가서 배 만들려고 하면은 일제 때 배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배 만드는 기술들은 없어졌습니다. 요게 어쨌든 그래도 가장 잘 남아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요거 나오기 전에 배를 한번 복원해 봐라라고 했더니 복원한 배예요, 이게. 이거랑 어때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죠? 네,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배 복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돈 수십억 들여 갖고는 요거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큰 배를. 이게 이제 그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만든 배입니다. 실물 크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짓는데. 그다음에 이제 주제는 사지만 이제 세 번째 드릴 얘기입니다. 번호는 사지만 시간이 많이 됐죠? 네. 고만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서긍이란 사람이 1123년에 고려에 왔는데 근데 오는 동안에 송나라에서 고려까지 오는 동안에 쉬어간 곳이 세 곳이 있다. 하나는 군산도, 지금의 선유도입니다. 또 하나는 태안, 안흥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종도 그렇습니다. 근데 태안에 안흥정이 생기기 전에 고만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고만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고만은 1940년대, 50년대 만들어진 보령 지명지에도 있어요. 토정 선생 무덤이 있는 데가 고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동네 가서 왜 고만이에요 여기가? 라고 물었더니 동네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하도 산이 깊어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해서 그만이래요. 고만해서 고만이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 고만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또 보령에서는 하셔야 될 한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고만이 어딘가. 고만정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사신들이 묵어갔었던 정자가 보령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선유도에 군산정이라는 그 정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바다 가까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좋은 청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와장도 많고요. 지금 군산대에 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있습니다. 서산 태안은 요만한 섬이 없습니다. 신진도에서 자꾸 찾는데요. 신진도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령은 어디서 고만을 찾을 거냐가 과제인데요. 고만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원장님하고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송도라고 지금은 발전소 생기면서 묻힌 데입니다. 하송도, 상송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맥을 기록한 책에 보면은 고만에서 이 산맥이 내려와서 송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토정 선생 그 무덤 있는 데가 딱 고만이 되는데 거기는 정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중국 배들은 깊거든요, 아래가. 그래서 이 가까이까지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섬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송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송도가 아니면은 어디일 가능성이 있냐라는 건데요. 저는 원산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세종실록에 이제 많이 써먹는 기사인데 이제 구석구석에 왜구들 지킬 만한 곳을 찾아봐라. 그러고 배 만들 수 있게 나무 심을 만한 좋은 곳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조사해서 바친 자료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지명들이 나오냐면은 보령에 있는 능성곶, 그다음에 송도, 우현, 그다음에 고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도하고 고만도는 같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다르죠. 그다음에 송도는 현 서쪽 21리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고만도는 현 서해 21리라고 나옵니다. 바다 서쪽 21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체로 어디가 돼야 되냐면은 제 생각에는 원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지명총남 찾아봤더니요. 원산도 가르쳐 놓고 고란도, 고만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지명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려시대 집터나 아니면 건물자리 같은 것들이 원산도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연육하면서 발굴 조사를 했더니 고려시대 건물지가 나왔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 터가 아까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만도에서 안흥정으로 갔으니까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확실히 알려진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선유도. 만약에 고만도 자리를 찾게 되면은 2번째로 찾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생각하고 계셨다가 그쪽에서 뭐 문화재가 나왔다거나 그러면 한번 유심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원장님한테 혼날지 칭찬드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원고 쓰면서 전화를 먼저 한번 걸었었어요. 그 옛날 책에 보니까 보령을 신안이라고 썼던데 신안이 왜 신안이 됐는지 아시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모르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저 글 쓰고 난 다음에는 아셨다고 해서 약간 민망했었는데요. 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보령 옛날 이름이 신촌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와에서 이런 게 발견되기도 했죠. 보령 현자리에서 발견된 신촌명 기와입니다. 근데 신촌이라고는 썼는데 신안이라고는 쓰지 않았었어요. 고려시대까지도 신안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 생각에는 조선 초에 등장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백제 때 썼던 신촌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져다가 신안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르게 신안이라는 지명을 붙인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령에 다른 이름이 신촌도 있고요, 신안도 있고 뉴성도 있습니다. 뉴성이라는 지명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산해가 여기 사람이잖아요. 이산해 선생이 조카하고 주고받은 편지, 시 써놓은 거, 문집 써놓은 거에 뉴성이라는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뉴성할 때 뉴자는 그게 감탕나무 뉴자 아니면은 쌀이나무 뉴자입니다. 감탕나무는 나무를 잘라서 함지에다 넣어두면은 끈적끈적한 게 나온대요, 풀처럼. 그래서 그걸 다리면은 악교처럼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새 잡을 때 썼대요. 끈적끈적거리면 갯벌. 그래서 아마 갯벌 때문에 붙여진 말이 아닌가 하는 소설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백제, 신촌, 사촌, 신읍이라고 하는 마을이 조선시대 와서는 그 신안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뉴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건지 한번 이것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증보 신안지 쓰신 분이에요. 지금 해석이 돼서 다들 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 황희천 선생님이 하셨죠. 근데 그거 쓰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영천 분이고요. 영천에 지금 저 추상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증보 신안지는 지금 번역이 된 상태고, 저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지금 사당도 남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맨 앞에 써놓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분도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됐는가 봅니다. 그래요? 다 가셔서 예. 이제 마지막 주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사상사에 있어서요,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호론하고 낙론이 싸웠다고 해서 호락 논쟁인데 3대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 논쟁, 그다음에 예속 논쟁. 학교 다니실 때 예속 논쟁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호락 논쟁, 그래서 사상 3논쟁인데 그 3논쟁 중에 하나였었던 그 호락 논쟁의 무대가 됐던 데가 충청수영 앞에 있는 한산사라는 절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한산사에서 일제 때 발굴했다고 하는 불상들이랑 쬐끄만 탑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꽤 큰 절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주제는 인물성 동론입니다. 인물성 동론이 뭐냐면 사람하고요, 동물하고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본성은 다 똑같이 선하다. 사람은 착하지만 동물은 본성이 나쁘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맞아요? 전자? 그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본성은 똑같다라고 했던 주장을 인물성 동론이라고 부릅니다. 같다. 그리고 사람하고 동물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주장을 인물성 이론, 다를 이자 써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람하고 동물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선비들한테 문제가 됐던 거는 이게 사람인가 동물인가가 아니었어요. 그 이는 중화라고 하는 문명이었습니다. 물은 오랑캐입니다. 이라고 하는. 당시 중국에는 청나라가 세워졌었는데 청나라는 그 근본이 여진족입니다. 옛날 여진족 오랑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그 청나라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싸운 겁니다.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중화나 오랑캐나 본성이 똑같으니까 옛날에 명나라 섬겼듯이 섬기면 돼 그러는 거고,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명나라는 중화였잖아. 근데 얘들은 오랑캐인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제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다 봤는데 저걸 어른으로 섬기자고 하는 거죠. 그 논쟁이 조선시대 거의 10여 년간 이어집니다. 호랑 논쟁이에요. 한산사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합숙해 가면서 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편지로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인물성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남당리에 삽니다. 홍성에. 그리고 인물성 동론을 주장한 사람은 아산 외한마을에 삽니다. 그럼 둘 다 충청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편지를 쓰면은 아산에서 홍성으로 오면 되잖아요, 결성으로. 근데 그렇게 안 와요. 이 편지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이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복사해 둡니다. 그리고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는 동안 또 다 베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논쟁이 된 게 아니라 온 나라 논쟁이 된 거예요. 그것도 집권당이었었던 노론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야기로 만들고 콘텐츠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의 3대 논쟁 중에 하나였던 호랑 논쟁. 그것도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이 그 보령서 처음 시작이 된 거죠. 한산사에서. 지금은 절터도 없어요.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4개나 드렸어요. 그렇죠? 보령과 관련해서 이 콘텐츠가 될 만한 것들이 4개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네 사람이 알지 못하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콘텐츠화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엉뚱하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요 좋은 얘기들, 호랑 논쟁 얘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 원산에 있었던 그 조세 검사하는 자리, 예감고 자리, 그다음에 고만도, 그다음에 늘상 배가 지나가는 교통로로서의 보령,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이걸 어떻게든 문화하고 연관시켜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보령을 만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입니다. 우암송시열 선생 수제자 권상화 선생. 권상화 선생한테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원진이고 이분이 이재란 분입니다. 이분이 남당리에 사셨고요. 이 양반 호가 남당이에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남당리인 겁니다. 이 양반은 호가 외암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외암 민속마을이 된 겁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대표격으로 선수로 나선 거고, 나머지 이제 의견이 각각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재밌는 거는 요 분한테 모인 사람들은 대체로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충청도를 보통 호서지방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호론입니다. 요 분한테 붙은 사람들은 대체로 서울하고 서울 바로 밑에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서울을, 한양을 당나라 수도에 본따서 낙양이라고 불렀어요. 낙양에 산다고 그래서 낙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낙론하고 충청도에 사는 호론이 싸웠다고 해서 저 논쟁이 호랑 논쟁이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됐던 곳이 한산사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 복사해서 나눠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 주장의 차이가 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문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려우시죠, 조금? 예,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산도 분들은 외집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제가 인터뷰 해봤는데 잘 모르세요. 기와 나오는 데 있냐 제일 먼저 묻거든요. 아까 원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기와 나오는 데가 중요한 데예요. 거기가 행정사무소에 있었거나 아니면 군사시설 있었거나 절 있었거나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가면 제일 먼저 그거 물어보는데 원산도 분은 아시는 분이 없다고 했어요. 네. 네네. 남여는 지붕이 없는 남자가 타는 가마를 남여라고 부릅니다. 사극에 보면은 네 명이 이렇게 의자만 있는 가마 있잖아요. 그걸 남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람들 넷이 매는 가마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